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복판에 거대한 군사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5천년간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민족,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린 것이죠. 이미 바다 위엔 우리 해군의 자랑,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 서해를 24시간 감시하며 400km 밖의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하고 있고, 바닷속에서는 장보고급 잠수함이 은밀하게 움직이며 하늘에는 조기경보기가 서해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땅에는 현무미사일이 언제든 발사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최강의 무기들이죠. 앞으로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띄우는 순간 그곳은 한국 해군의 사격장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압도적 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존슨입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날 아침 미국 국방부 지하 3층 상황실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커피컵을 내려놓고 메인 스크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어려운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서해 한복판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서 있는 모습이었죠. 2시간 전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밤사이에 설치한 것 같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즉시 긴급 분석에 나섰습니다. 구조물의 형태와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대해 경고해왔던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 의견은 정치적 갈등 때문에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구조물의 세부 분석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마이클을 마주쳤습니다. 전직 해군 대령인 마이클은 제 동료이자 가장 큰 반대자였어요. 역시나 마이클은 즉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상황이 한국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교활한 함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이용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한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려 왔고, 이제는 중국 문제까지 미국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한국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저는 마이클의 편견 가득한 시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도 동맹국을 모독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마이클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이번 사건도 미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과대평가를 일삼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석관이 구조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고해온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이었기에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 발표를 시작했죠. 하지만 마이클은 즉시 반박했어요. 이것도 한국이 꾸민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안보 부담을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어요. 마이클은 저를 향해 더욱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제가 항상 중국을 적으로만 보려 하고 한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다며 과도한 반응이라고 비난했어요.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려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결국 저는 마이클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동맹국에 대한 모독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안은 험악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브리핑룸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군사정보부로 향했습니다. 마이클과의 대립으로 가슴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어요. 중국의 군사적 목적을 입증할 결정적인 위성 사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지하 5층 분석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고해상도 위성 사진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중국 구조물의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째 분석 작업에 몰두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요청한 추가 위성 자료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30분이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3시간째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보부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시스템 오류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가 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마이클은 정보부 고위 관계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분석 작업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이클이 조직적으로 제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신입 분석가 앨리슨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조카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급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앨리슨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앨리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삼촌인 마이클의 비윤리적 행동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분석 작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중요한 자료들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앨리슨이 마이클 몰래 확보한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제게 긴급히 전달했어요. 그 안에는 중국 구조물의 군사적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고화질 저고해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앨리슨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친족인 삼촌을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USB 속 자료들을 확인하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것은 중국의 위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정보부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저와 앨리스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마이클도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정보부장이 최신 분석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했을 때 저는 앨리슨이 건넨 결정적인 증거를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공개했어요. 중국 구조물의 군사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저고해선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이클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증거들을 은폐하려 했는지 폭로했어요. 마이클이 제 분석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보부장이 마이클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앨리슨이 추가로 삼촌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공개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몇 시간 뒤 정보부장이 긴급보고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앨리슨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중국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했어요. 저는 먼저 서해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구조물의 군사적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앨리슨이 제공한 적외선 사진들을 공개했어요. 이 사진들은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각종 군사 장비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의 신뢰를 흔들려 애썼어요.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제 분석이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상황도 한국의 계획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며 참석자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저는 마이클의 끈질긴 방해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앨리슨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마이클의 비윤리적 행동이 이미 폭로된 상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마이클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국방부 차관이 마이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려 했는지, 그리고 로버트의 분석 작업을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어요. 마이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한 저의 한국행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마이클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앨리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앨리슨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한국행 준비를 마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지 이틀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현장에서 직접 중국의 위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45세의 해군 중령 윤서현이었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그녀는 첫인상부터 매우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한국군과의 협력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윤서현 중령이 저를 차량으로 안내하며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브리핑이 진행됐어요. 저는 미국식 접근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윤서현 중령은 한국만의 독특한 분석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즉각적인 오해가 시작됐어요. 저는 직설적이고 빠른 결과를 원했는데 윤서현 중령은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차량 안에서의 대화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저는 미국의 우수한 분석 기법을 설명했지만 윤서현 중령은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응답했어요. 서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해 해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한국의 지형과 전략적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도상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중국의 구조물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설치됐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해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군의 시설 수준에 다소 의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미군 시설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였어요. 윤서현 중령이 안내하는 작전 상황실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중국의 군사 도발이 발생했어요.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상황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처음 겪어보는 실전 상황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중국 해군 함정들이 한국 영해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중국 전투기들이 한국 영공 근처에서 위협적인 기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윤서현 중령과 한국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차분하던 윤서현 중령은 순식간에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지휘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한국군의 대응 속도에 저는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대응 체계가 완벽하게 가동됐어요.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고 해군 함정들도 즉시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실에서 지켜본 한국군의 조직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각 부서 간의 연계가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지휘하에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밀하게 돌아갔어요. 저는 이런 완벽한 대응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을 보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전투기들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단 30분 만에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어요. 저는 방금 목격한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도 이 정도의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한국군이 이런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니요.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국군의 완벽한 대응력을 목격한 후 윤서현 중령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뀐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중국 구조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해상 정찰에 나섰어요. 윤서현 중령과 함께 고속정에 탑승하며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해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중국 구조물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윤서현 중령은 항해 중에도 계속해서 각종 정보를 점검하며 완벽한 준비 태세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구조물에서 15헬이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레이더에 미확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3척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순간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전투 위험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어요. 윤서현 중령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그녀의 눈빛에 담겼어요. 그녀는 즉시 함대 지휘부와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대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중국 함정들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서현 중령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주변 해역의 한국 해군 함정들에게 경계 태세를 지시했어요. 동시에 외교 채널을 통한 경고 메시지도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윤서현 중령의 뛰어난 리더십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변수들을 빠르게 계산하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5분 후 중국 함정들이 더욱 공격적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해 경계선에 바짝 다가오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윤서현 중령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냉철해졌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국제법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 함정들에게 경고를 발했어요. 동시에 한국 해군 함정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국가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지만 윤서현 중령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이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속정을 향해 직진하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바로 그때 윤서현 중령이 놀라운 전략적 판단력을 발휘했어요. 그녀는 중국 함정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제 무력 충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임을 간파한 것이었어요. 윤서현 중령은 즉시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을 더욱 정교하게 움직여 중국 함정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상공의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완벽한 협조를 이뤄내며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군의 완벽한 대응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전략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었어요. 30분간의 긴박한 대치가 끝난 후 중국 함정들은 결국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뛰어난 지휘력과 한국군의 완벽한 팀워크가 위기를 극복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서현 중령의 리더십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지휘관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녀는 압박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완벽한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끝난 후 윤서현 중령과 진정한 동료가 된 느낌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서현 중령은 저를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시설로 안내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수준을 생각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외곽의 한 대기업 연구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설의 규모에 다소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지하 연구소로 내려가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하 시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하 도시 같았어요. 윤서현 중령이 안내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미사일 개발 센터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각종 미사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현무사 미사일의 정밀도와 사거리는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서현 중령이 설명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들으며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시설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물을 직접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외관부터가 최신 5세대 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지 않은 핵심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이었어요. 조종석에 탑재된 각종 전자장비들의 수준을 확인하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술은 오히려 미국의 F-35보다 더 진보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항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방부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연구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E 레이더의 성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탐지 거리와 정밀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런 기술력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현 중령은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이버 전쟁 대응센터였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공격 능력은 미국 수준에 근접해 있었어요.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며 축적한 실전 경험이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둘러보며 저는 미국 국방부의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여전히 기술 지원이 필요한 후진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윤서현 중령과 함께 시설을 견학하는 동안 저는 그녀에 대한 인간적인 교감도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설명할 때의 자부심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동시에 국제적인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의 긴장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윤서현 중령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국방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에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진짜 국방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긴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워싱턴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윤서현 중령과 작별할 때의 복잡한 감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국방부 고위층 앞에서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워싱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이클이 또 무슨 공작을 벌였을지 걱정이 됐어요.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국방부 고위층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총집합이었어요. 이런 대규모 회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일 때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이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국방장관이 저에게 보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구조물의 실제 위험성부터 한국군의 놀라운 대응 능력까지 상세하고 결정적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앨리슨이 제공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했어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긴급한 상황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이클의 음모를 폭로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마이클이 어떻게 제 분석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은폐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변명을 시도해 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앨리슨의 증언과 정보부의 내부 조사 결과가 마이클의 비윤리적 행동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군사 기술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실제 성능, KF-21 전투기의 첨단 기술, 그리고 한국군의 완벽한 대응 체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이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편견 어린 시각을 고수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이클은 더듬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앨리슨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삼촌인 마이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단순히 분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앨리슨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분명하게 진실을 말했어요. 가족보다 국가의 안보를 택한 그녀의 결단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매우 엄중해졌고 다른 참석자들도 마이클을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어요. 마이클의 오랜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이클의 즉시 직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내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이클의 모든 행동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마이클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동료였던 마이클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어요. 앨리슨이 저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가족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슬픔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앨리슨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에게 따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밝혀낸 한국의 진짜 군사력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분석이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의 음모가 완전히 폭로되고 진실이 승리한 그 순간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제 정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국이 서해의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위성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토록 위협적이었던 중국의 거대한 구조물이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강력한 대응 앞에 계획을 철회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국제 협력과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윤서현 중령으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와 군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한편 마이클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던 그가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부 조사 과정에서 마이클은 자신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뻔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마이클과 앨리슨의 화해였습니다. 마이클은 조카인 앨리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가족보다 국가를 선택한 앨리슨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이제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앨리슨 역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신입 분석가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났어요.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새로운 한국 담당 분석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제 임무가 됐어요. 과거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마이클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았어요.
비록 고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앨리스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했어요. 그녀는 앞으로 국방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한 그녀의 용기가 결국 보상받은 것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방부 전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제가 경고했던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여러분, ABI 내부가 단 하나의 보고서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충격적인 보고서가 FBI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이후 ABI는 기술 유출과 내부 스파이를 의심하며 무고한 동료를 배신자로 몰아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한국의 한 요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말았죠. 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FBI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방역과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리처드, ABI 기술 분석팀 소속 요원입니다. 그날처럼 급작스럽게 소집된 긴급 회의는 처음이었죠. 긴장된 분위기에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앤드류 벨몬트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험악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앤드류는 책상 위에 파일을 내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실리콘밸리의 최신 AI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앤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앞질렀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실리콘밸리는 세계 AI 기술의 메카였으니까요. 앤드류는 분노하며 회의실을 뒤흔드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미국의 기술이 한국 같은 나라에게 뒤처질 리가 있냐면서 말이죠.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기술을 주워다 쓰는 나라 아니냐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미국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폄하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를 앞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코웃음 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앤드류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다며 확신했죠. 누군가 우리의 최신 기술을 한국에 넘겨줬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분명 스파이를 통해 우리의 핵심 AI 기술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이 갑자기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숨을 고르더니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술진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앤드류는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데이비드를 조사 대상 1호로 지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앞선다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왜 올렸느냐며 추궁했죠. 누구한테서 돈을 받았냐는 직설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앤드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장 데이비드의 모든 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감시 상태에 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내겠다는 무서운 선언도 이어졌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FBI 내부에서 동료를 스파이로 의심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앤드류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 번 더 훑어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갈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데이비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오랜 동료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AI 기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논문 하나하나, 특허 문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비드의 표정은 변화했어요. 처음의 절망감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다시 확신으로 변해갔죠. 마침내 새벽 5시 데이비드는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프린터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꺼운 보고서가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종이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표지를 만들었어요. 보고서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AI 기술의 독창성 및 우월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결론을 명확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망설임 없이 앤드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더 미룰 수는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용기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시간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데이비드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앤드류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미국을 배신했다는 혐의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데이비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는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FBI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날 데이비드의 빈 책상을 바라보던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억울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했고 미국에 대한 애국심도 남달랐어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복잡한 기술 분석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외출도 제한되고 모든 연락이 감청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으니 포기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ABI 내부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어요. 동료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가 오갔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죠. 평소 화기애애했던 사무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앤드류는 연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점점 불편함을 느꼈어요. 앤드류의 방식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동료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결국 저는 앤드류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분석이 정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앤드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에게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데이비드를 왜 그렇게 두둔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혹시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냐는 의심까지 표현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그는 저를 한국으로 파견한다는 선언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조사해서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아오라는 명령이었죠. 사실상 저를 FBI에서 멀리 보내려는 의도임이 분명했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주일 내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만견자실했습니다. 동료를 위해 한 말이 오히려 저를 공영에 빠뜨렸어요. 이제 저도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정말 무고하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반대로 정말 기술 유출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챙기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과 다른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도 놀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매끄럽게 작동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편리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교통체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첫 번째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AI 기술 스타트업을 견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서 이민서라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AI 기술 스타트업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매우 예리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민서는 저에게 한국의 AI 기술 현장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여러 기업과 연구소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판교에 위치한 대형 IT 기업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로비부터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서 개발되고 있는 IT 기술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실리콘밸리와 견줄 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민서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겠다며 다음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학교 부설 연구소였어요. 여기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었고 기존의 방법론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이민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의 AI 기술 발전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부의 지원,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앤드류가 말했던 것처럼 기술 유출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룬 성과일까요? 확신을 갖기 어려웠어요. 오후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봇공학과 AI를 결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시연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CEO와의 면담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의 기술은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기술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모두 독창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민서가 내일도 다른 곳들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이민서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또 다른 AI 연구소였어요.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어제 본 것들보다도 더욱 진보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I와 의료진단 AI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연구팀장이 직접 저에게 기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AI 시스템이었는데 진단 정확도가 기존 방법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저는 그 정확도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개발 과정이었어요. 연구팀장은 자신들이 3년 전부터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서구 연구 방법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개발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혹시 해외 기술을 참고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구팀장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이들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기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게임 AI와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알고리즘들을 볼 수 있었어요. 성능도 해외 유명 기업들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욱 놀랐어요. 이들은 해외 유학 경험도 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 개발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에서 자신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앤드류가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기술 유출이 한국에서 미국으로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이민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AI 업계의 실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우수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된 결과라고 했어요. 이민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AI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가 급증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이틀간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연출이나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고수준의 기술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분석이 맞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의 AI 기술은 정말로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만난 연구원들은 더욱 명확하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순수하게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했어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AI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앤드류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술 유출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에서 만난 AI 전문가는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한국의 AI 기술 발전은 10년 이상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확신을 품고 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기술 자문관이 저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이민서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정부청사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 자문관을 만났어요. 김 박사라고 소개한 그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에게 전해줄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김 박사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FBI 내부에 음모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앤드류 벨몬트가 개인적인 편견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앤드류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설마 의도적으로 조작을 할까요? 하지만 김 박사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앤드류의 과거 발언들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방해했다는 증거였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상 위험하다며 협력을 중단시켰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앤드류가 속한 정치적 세력이 반아시아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술 유출 조작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앤드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 유출 사건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설명할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자 스파이 활동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데이비드가 무고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진실을 말하려다가 의심받게 된 것이었어요. 김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한 감시였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앤드류가 데이비드의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한국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을 마치 기술 유출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를 배신자로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앤드류의 행동은 FBI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어요.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앤드류가 정치적 후원자들과 나눈 통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해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앤드류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으면 미국의 위상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국의 성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고위 간부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이 모든 증거들의 사본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받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앤드류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데이비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FBI 요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저는 앤드류의 음모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각오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FBI 본부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앤드류가 제가 없는 동안 저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워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FBI 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나 시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앤드류의 영향력이 국장실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앤드류가 저를 부르는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앤드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어요. 책상 위에는 제 한국 체류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앤드류는 한국에서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앤드류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며 즉시 정직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김 박사에게 받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앤드류의 음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 순간 앤드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방해한 문서들, 정치적 후원자들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데이비드를 희생양으로 만든 과정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앤드류는 처음에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점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그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고한 동료를 배신자로 만들고 편견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ABI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격한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장 앞에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제시했어요. 앤드류의 음모, 데이비드의 무고함, 그리고 한국 기술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국장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앤드류는 마지막까지 반발했지만 국장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국장은 즉시 내부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앤드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음모가 발각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국장은 그를 즉시 직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앤드류의 모든 음모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무죄 석방되었고 FBI는 공식적으로 그에게 사과했어요. 저는 데이비드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 했습니다. 앤드류는 결국 ABI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어요. 편견과 음모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FBI 내부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서 양국 정부는 기술적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어요. 저는 그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의심의 눈으로가 아니라 협력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이민서가 공항에서 맞이해줬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번 방문 목적은 한미 AI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우수한 기술을 결합해서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였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었죠. 며칠간의 협상 끝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정해졌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인력 교환 프로그램, 기술 표준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민서와 저는 이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의료 AI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 데이터 분석 기술과 미국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몇 개월 후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공동 개발한 의료 진단 AI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양국의 기술이 결합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ABI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간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신입 요원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한미 AI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민서와 함께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정밀함, 러시아의 물량, 중국의 야망마저 압도하는 미친 화력을 가진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탱크와 포병을 부대 단위로 굴리며 전장을 뒤집어버리는 이 나라의 무기를 사기 위해 전 세계 9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러시아의 징역을 폴란드 국경에서 저지하고 중국의 자존심을 인도 국경에서 무참히 짓밟은 이 놀라운 나라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포방부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엄청난 화력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존슨입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국방부 고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오전 7시에 급작스럽게 울린 경보음과 함께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붉은색 문자가 깜빡였습니다.
폴란드 국경 긴급 상황,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반 이상의 자리가 차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점들이 보였어요. 폭격 흔적이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국방정보국 분석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지 시간 새벽 4시 30분경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군과 나토군 간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폴란드군 제18 포병여단이 러시아군의 침입에 맞서 응전했지만 초기 대응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온몸이 긴장됐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폴란드군이 사용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12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포 15대가 주력으로 투입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해리스였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으로 워싱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죠. 한국 무기라고 했습니까? 로버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폴란드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요? 분석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분석은 무슨? 로버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동맹국이 믿고 쓴 무기가 말이에요. 해리스 의원님, 아직 현장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라고요? 로버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존슨 자문관, 당신은 항상 한국 편만 드는군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 동맹국들이 믿을 수 없는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려 했지만 로버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수조 원을 들여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로켓포, K2 전차까지.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로버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해리스 의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로버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군요. 사실은 명백합니다. 한국 무기가 실패했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급히 들어온 연락관이 봉투를 들고 왔어요. 긴급 현장 보고서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봉투를 받아 내용을 훑어봤죠.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제18 포병여단 소속 K9 자주포 부대가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으나 13분 만에 반격 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응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버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K9 자주포 12문이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천무 다연장 로켓포 15대가 80km 떨어진 러시아군 후방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회의실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로버트의 주장과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한국산 무기체계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폴란드군이 최소한의 피해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후퇴하고 있으며 폴란드군 사상자는 예상보다 현저히 적다는 상황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로버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며 초기 보고와 완전히 다르다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장에서 직접 전송된 공식 보고서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예상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로버트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한국의 앞잡이라며
주장하며 조작된 보고서를 그대로 믿는다고 비난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냈을지 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맹국의 생명을 구한 무기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따졌어요. 폴란드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한 무기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로버트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를 한국의 스파이 같다며 미국의 이익보다 한국 편만 든다고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회의실 안이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큰 소리로 회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고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던 순간 국가안보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국 무기 성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게 담당을 맡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로버트와의 갈등 후에 이런 임무를 맡게 되다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으니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한국 무기 성능 조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로버트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사라 해리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로버트의 딸이자 제 비서였죠.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청한 한국 방산업체 관련 자료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어요. 파일을 받아보니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과거 계약 내역, 기술 이전 과정, 해외 수출 현황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라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의 피로가 역력했죠.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8%에 달한다는 통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중국 자주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료 곳곳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무기의 결함이나 문제점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려 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로버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조사건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로버트는 특히 사라가 준비한 자료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딸이 고생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제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한국의 문제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라가 준비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방대했는데 로버트는 마치 제가 그 자료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로버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제가 요청한 추가 자료들이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오지 않았어요. 한국 관련 회의에서도 핵심 인물들이 갑자기 참석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라였습니다. 그녀가 점점 위축되어 보였어요. 평소에는 밝고 적극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걱정된다고 물어봐도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준비한 업무 자료가 왜곡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자료를 편집해서 제가 한국의 편향적이라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정성스러운 작업이 정치적 공격 도구로 악용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의 배후였습니다. 로버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인이 사라의 자료를 이용해 저를 공영에 빠뜨리려 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제가 곤란해지면 로버트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자료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가 아버지와 저 사이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로버트는 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딸을 이용해서 자료를 왜곡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사라가 공영에 빠진 것도 모두 제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결국 한국 현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더 이상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어요. 로버트의 압박과 정치적 음모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 시설부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정말 문제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 인프라도 미국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놀라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견학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가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자동화 시설이 독일이나 미국 공장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품질 검사도 철저했어요. 이런 시설에서 만든 무기가 불량품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K9 자주포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어요. 사격 명령부터 포탄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자주포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폴란드에서 13분 만에 방역했다는 보고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료 김소연과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한국 방산업계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하고 전문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져온 질문들이었어요. 김소연은 제가 던진 질문들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무기의 결함 가능성이나 성능 과장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었거든요. 로버트가 요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연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김소연이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혈세를 들여 개발한 무기를 의심하러 온 것인지 되물었어요. 객관적인 조사라고 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온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김소연은 형식적인 답변만 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국방부 직원들도 제게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업무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사라 해리스가 갑자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한국까지 쫓아온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 커피숍에서 만난 사라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자신의 자료가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견디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워싱턴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제가 한국에서 무슨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 조사 결과를 미리 조작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버지와 저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한국까지 온 것도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라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김소영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로버트의 의심도 해소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했어요. 얽혀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사라에게 한국전쟁 기념관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업무적인 갈등으로 얼룩진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산 한국전쟁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건물에 압도됐습니다. 전시관 내부에 들어서자 1950년 당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맞서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차 한 대도 없었다는 설명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시물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사라가 조용히 전시물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기념관을 방문했다가 저희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쟁 전시물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소연이 한국 방산업의 역사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한국이 얼마나 절실하게 자주 국방을 꿈꿔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본적인 소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방산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K1 전차 개발을 시작으로 K9 자주포, 천무 로켓포까지 30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것이었어요. 김소연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이룬 방산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로버트의 영향으로 한국 무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사라도 김소연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싸웠던 역사에 관심을 보였어요. 자신의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연이 K9 자주포 개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1990년대 말 개발을 시작해서 무려 10년간 연구 개발에 매진했다고 했어요.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한국 방산 기술의 총화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성과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독일, 프랑스, 중국 자주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어요. 로버트 같은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각만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소연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혈세를 들여 개발한 최고 수준의 무기를 의심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소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 자료 왜곡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김소연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실제 군사훈련장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의 실제 훈련 모습을 직접 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사라도 흥미를 보이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연이 약속대로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경기도 포천 한국군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소연은 오늘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의 실사격 훈련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평야에 K9 자주포 12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천무 로켓포 6대도 대기 중이었어요. 한국군 장병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해 보였습니다. 김소연이 40대 중반의 포병 대령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는 오늘 훈련이 나토 표준에 맞춰 진행된다며 폴란드에서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할 기회였어요. 관측소에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 보는 군사훈련이라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리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포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폴란드 보고서에서 읽었던 13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포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화면들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포수들의 손놀림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훈련용이 아닌 진짜 폭발이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훈련장 한 구석에 있던 연료 저장고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었어요. 순간 훈련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이 급히 무정의를 잡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람이 저희 관측소 쪽으로 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김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료 저장고 근처에는 더 많은 폭발물들이 있다고 했어요. 2차 폭발이 일어나면 관측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휘관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측소에서 안전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 포병들이 즉석에서 화재 진압 작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신을 화재 지점으로 향하게 하고 특수 진압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훈련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천무 로켓포 부대도 움직였어요. 로켓 발사대를 화재 주변 지역으로 향하게 하고 소화용 특수탄을 발사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화재 지점으로 쏟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정확히 전달됐고 각 포대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였어요. 폴란드에서 13분 만에 방역했다는 보고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어요. 연료 저장고의 2차 폭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이었어요.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로버트의 편견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워싱턴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라가 아버지 몰래 한국에 갔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사라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당장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로버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2시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버트가 백악관에서 한국의 평판을 훼손할 조작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결론을 정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이 과장되었으며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도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제가 한국에서 매수당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사라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에야 간신히 통화할 수 있었는데 사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밤새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했어요. 사라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아버지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딸마저 한국에 속았다며 더욱 격노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사라를 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버트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에서 용감하게 싸운 장병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었어요. 저는 긴급히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훈련 영상과 화재 진압 장면들을 정리했어요. 김소연이 제공해준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날 밤 사라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완전히 결별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로버트는 딸이 적과 내통했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본 문서들이 있다고 했어요. 로버트가 준비한 보고서의 일부였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로버트가 다른 정치인들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추가 구매 계획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실제 사용자인 폴란드가 직접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땀에 젖을 정도였어요. 오늘이 진실과 거짓이 가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로버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험악해 보였습니다. 제게 차갑게 시선을 던지며 뭔가 중얼거렸어요. 사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발표할 차례였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나 한국 무기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가 과장되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했어요. 로버트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로버트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훈련 영상을 보여줬어요. K9 자주포가 13분 만에 방역 체제를 갖추는 모습과 천무 로켓포의 정확한 타격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 진압 장면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도 한국군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 48%라는 수치가 나오자 몇몇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타가 나왔어요. 폴란드 대사관과의 화상 연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화면에 나타나 한국 무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실전에서 검증된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장관은 추가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덕분에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계약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더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로버트가 준비한 조작된 보고서와 폴란드의 공식 발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인 폴란드가 직접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해준 것이었어요. 로버트가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상태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로버트의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로버트가 제출한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로버트가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치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사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편견이 바로잡히는 것을 지켜본 복잡한 심정이 역력했어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는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라와 저는 공식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경험이 저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강력한 방위 의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단 하나의 이상 신호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오후 한국 해역에서 충격적인 레이더 하나가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 잠수함이었죠. 이후 국방부 안에서는 즉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일부 분석관들은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을 해킹한 것이 분명하다며 주장하며 강력히 비난했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2명의 분석관이 직접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모두의 편견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죠.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부에서 해상정보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존 필립스입니다. 그날 한국 해역 인근에서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죠. 분명히 핵잠수함의 특성을 보이는 신호였는데 순간적으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점검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핵잠수함이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다는 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결국 1시간 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라라 로렌스가 들어왔죠. 클라라는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는데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멸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라라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군요. 한국 따위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되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클라라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조립이나 하는 나라잖아요. 남의 기술 갖다가 껴맞추는 게 전부인 나라가 갑자기 무슨 첨단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건 100%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훔친 기술입니다. 저는 클라라의 극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미개한 나라가 우리 영국이나 미국 수준의 기술을 가질 리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떨어진 삼류 국가예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죠. 더 가관인 건 클라라가 한국 문화 자체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음식도 중국 짝퉁, 문화도 일본 흉내내기, 이제는 군사기술까지 남의 것 훔치는군요. 저런 열등한 민족이 갑자기 이런 기술을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인들의 지적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구 선진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강하게 발언했죠. 그런 편견과 차별적 시각으로는 절대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인종차별적인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자 부장이 급히 개입하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겠습니다. 존, 당신이 추가 조사를 맡아주세요. 그렇게 클라라와의 격렬한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 책상 앞에 앉아 여러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동료인 마이클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마이클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이클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번역하니 바다에서 본 이상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익명이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재생해보니 밤바다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물 위에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어요. 마이클과 저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 잠수함은 몇 초간 수면에 떠 있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방식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즉시 기술 분석팀에 영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분석을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서 갑자기 삭제된 거예요.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다운로드해뒀던 파일은 남아 있었어요. 1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잠수함의 기술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분석관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설계 철학부터 추진 방식까지 모든 게 새로웠다는 거예요. 특히 레이더 회피 기술은 기존의 어떤 스텔스 기술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클라라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중국 기술을 해킹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영상 분석 결과를 들고 클라라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클라라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러더니 완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조작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제시했지만 클라라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고 손짓도 격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클라라와의 갈등이 깊어져 가는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부장과 함께 클라라도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클라라가 한국으로 파견된다는 얘기였죠. 클라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안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은 이번 조사가 영국과 한국의 군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출장 준비를 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클라라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녀의 극단적인 편견이 현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까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 클라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면서도 서로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클라라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죠. 공항 출구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윤소령이라고 소개했죠. 예상외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매우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윤소령이 저희를 차로 안내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소령이 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해군 기지로 이동해서 문제의 핵 잠수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온 거죠. 클라라는 창밖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어요. 해군 기지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고 특별 출입증도 발급받았어요.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규모가 상당했어요. 각종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고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소령이 저희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죠. 드디어 핵잠수함이 있는 독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크기와 위압감이었어요. 잠수함의 외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잠수함과도 다른 유선형의 설계였어요. 표면 처리도 특이했습니다. 마치 물과 하나가 될 것 같은 질감이었죠.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소령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잠수함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클라라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너무 다른 현실 때문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잠수함 내부로 안내해 줬습니다.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숙련된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조종실에서 각종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소나 시스템, 항법 장치, 무기 체계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윤소령이 스텔스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수 코팅 기술과 함체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수중에서는 완전히 탐지되지 않고 수면 위에서도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연까지 보여줬어요. 잠수함이 부분적으로 잠수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신호가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처음 목격했던 현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클라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이었는지 직면하게 된 거죠. 윤소령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외국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술을 해킹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임이 명백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독창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동시에 클라라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클라라가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때 윤소령이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술 자료들과 개발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클라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윤소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진들의 노력으로만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었죠. 각 단계별 개발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면서 외국 기술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든 특허와 기술 문서들이 한국 연구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설계 철학부터 핵심 기술까지 모든 것이 독창적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주장했던 중국 기술 해킹설은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이었던 거죠. 클라라가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개발진 중 한 명인 김 박사를 소개해줬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김 박사가 직접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의 원리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김 박사의 경력이었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도 있었지만 핵심 기술 개발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외국의 도움 없이 순수 국내 기술진들의 창의력과 노력만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일부 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번갈아 나타났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추가로 다른 한국의 첨단 기술들도 소개해줬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가 개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습니다. 외국의 기술 봉쇄와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역경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동시에 클라라 같은 편견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지도 깨달았죠. 윤소령이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줬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한 방어 목적으로만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클라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자신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클라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였어요. 진실 앞에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제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윤소령과 김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이렇게 개방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한 한국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클라라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편견 어린 발언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을 나와 복잡한 심정으로 걷고 있는데 윤소령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끝났으니 호텔로 돌아가려 했지만 윤소령의 진심 어린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윤소령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마음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윤소령의 아내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죠.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환영해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과 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집에서 본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수줍어하면서도 궁금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까지 색깔도 다양하고 향기도 좋았습니다. 윤소령의 아내가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해주면서 어떻게 먹는지 알려줬어요. 클라라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불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김치는 조금 매워했지만 계속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윤소령이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만큼은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점점 저희에게 익숙해지더니 영어로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어떤 곳인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무섭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들이었죠. 저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해주면서 즐거웠어요. 특히 딸아이가 제 시계를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모든 편견을 없애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령의 아내가 한국 전통차를 내어주셨어요. 옥수수차라고 하던데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클라라가 윤소령의 아내에게 요리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김치는 얼마나 오래 발효시키는지 궁금해했어요. 평소 한국을 무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방에서 태권도 품새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거실에서 진지하게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한국 전통 무술을 배우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윤소령이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온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소령의 아내가 직접 만든 한과를 내어주셨어요.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클라라가 윤소령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클라라와 저는 이번 경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클라라가 말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국방부에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이며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오히려 협력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겠다고 했어요. 12시간의 비행 후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며칠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하니 동료들이 저희의 귀환을 방했습니다. 모두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특히 클라라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장실에서 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저와 클라라가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기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죠. 클라라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순수 자국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중국 기술 해킹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독창성, 설계 철학의 차별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의 우수성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했어요. 참석자들이 놀라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부장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클라라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영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시작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희의 구체적인 증거와 설명을 듣고 점차 설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180도 달라진 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부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저와 클라라가 그 업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결과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클라라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 혼자 갔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며칠 후 국방부 내부에서 저희의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변화된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받아들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상급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편견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사실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칭찬받았어요. 한국 정부로부터도 감사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오해를 해소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후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어요. 한국 관련 분석에서도 편견 없는 객관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제정세 분석에서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몇 주 후 한국과의 첫 번째 기술 협력 회의가 성사되었어요.
윤소령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런던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윤소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특히 해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첫 번째 기술 협력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클라라는 국방부 내에서 완전히 달라진 입지를 갖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장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사 발령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한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협력 담당 팀장으로 발령된다고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클라라 역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동아시아 담당 부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전문성을 입증한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죠. 저는 클라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에 클라라와 함께 식당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저는 클라라의 변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가져온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죠. 오후에 새로운 팀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제협력팀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어요.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의 역할은 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과의 후속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어요. 이미 몇 가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해상 순찰 기술 공유, 공동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차세대 함정 개발 협력 등이었어요. 저는 각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이렇게 발전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실을 추구한 결과가 이런 성과로 나타난 것 같아 뿌듯했어요. 며칠 후 윤소령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영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거나 윤소령을 런던으로 초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클라라도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역 분석 보고서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객관적 분석으로 상급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아내 엠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엠마가 제안했습니다. 올해 휴가 때 한국을 여행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받았던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몇 주 후 국방부에서 우수 직원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클라라가 함께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사건의 성공적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표창식에서 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제관계에서 편견의 위험성과 객관적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줬어요. 저는 표창을 받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레이더에서 사라진 잠수함 신호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클라라도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동료들과 한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모두들 저희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한순간의 편견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과 객관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보여준 포용력과 개방성을 본받아 앞으로도 선입견 없는 시각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